나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해볼 실적 발표 기업은 최근에 이제 여행 OTA 업체라고 하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같은 기업들은 조금 전망이 안 좋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전망이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얏트 같은 이런 호텔 업체는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일단 매출이랑 EPS, 특히 EPS가 시장 예상치 거의 2배 가까이 대폭 상회했고, 하얏트 같은 호텔 기업은 이제 레브파라고 Revenue for Available Roo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객실당 매출, 결국 객실이 뭐 이제 1,000개 있으면은 객실이 막 다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 객실당 이제 매출이 계속 높아질수록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레브파, 이 객실당 매출이 100만 원에서 또 105만 원으로 다음에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110만 원으로 증가하고, 이제 가격이 인상될수록 사람들이 계속 찾기만 한다면 이제 매출 성장이 계속되는 구조인데, 여기 코멘트 보면은 특히 중국에서 높은 객실당 매출 성장이 올해에도 예상되며, 그리고 우리 올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가이던스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중국인들의 여행 회복에 대해 의구심이 있기도 했지만, 이 하얏트 호텔 말 따르면은 중국의 여행 수요 지금 완전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레저, 비즈니스, 단체 등 모든 고객 부문의 수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특히 이 하얏트 호텔에 출장을 가다 봅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들은 이런 뭐 그랜드 하얏트 같은 데 출장 보내주나 본데, 여기 비즈니스 출장객에 대한 미국 내 기업 협상 요금은 2023년에 비해 높은 한 자릿수 비율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디오 시대에 다들 이제 출장이란 개념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객실 요금이 이제 기업과 협상할 때 우리 하얏트가 좀 협상 우위에 있다,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이 뭐 출장 숙소를 예약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여행사들은 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들은 약간 이 뭐 고금리가 지속되고 하면은 여행 수요 둔화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경영진들 코멘트에 따라, 근데 이렇게 호텔 운영 업체들은 비즈니스 출장객 수요가 이 그 온라인 여행사들보다는 훨씬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강세를 계속 전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얏트 호텔로 출장 보내주는 기업은 정말 부럽네요.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나 봅니다. 하얏트 호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강한 실적 가이던스 전망 내세우면서 10%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네요. 그다음 도미노 피자,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 오늘 S&P 500 기업 중에 프리마켓에서 가장 많은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이제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약간 마진은 좀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마진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레스토랑 업체들 다 공통적인 이 문제점인데, 인건비하고 이 보험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에서는 이제 직원 임금도 있지만 오토바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요새 다 차량 보험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도미노 피자도 보험 비용 증가에 조금 타격을 입었고,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다시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리워드 프로그램도 엄청 빵빵하게 제공하면서, 이제 기업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이 축소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레스토랑 업체들의 모든 공통적인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2.8%로 시장 예상치 2.2% 상회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도미노 피자가 기존에는 들쭉날쭉하면서 방향성이 좀 없었는데, 지난 이렇게 두 분기 동안 좀 성장이 둔화되다가 이번에 성장이 크게 다시 가파르게 좀 상승세로 올라서면서,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7월 달에 우버이츠하고 도미노 피자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그때 주가 기대감 때문에 약 10%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우버이츠 파트너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 피자 CEO도 엄청 자신감 있게 도미노 피자의 기반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배당금도 25% 인상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배당금 인상폭 도미노 피자가 가장 크게 인상한 거 아닌가 싶네요. 배당금 25% 인상했고,
오늘 신규 자사주 매입도 10억 달러 발표했습니다. 전체 유통 주식의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약 6.6%로 자사주 매입도 엄청 큰 규모로 이렇게 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최근 약간 이렇게 사업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배달 인력 문제가 원래 팬데믹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에 배달 수요는 많지만 이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배달 일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배달원들한테 라이더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돈 더 줘야 되고 하느라 이제 고용을 할 수 없어서 장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노동 참여율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인력이 이 부족하던 게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또 2023년 7월에 우버이츠하고 파트너십 맺으면서 이제 배달 라이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에서 결국 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로열티 회원이 급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이벤트가 끝났네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2023년 10월부터 24년 2월 11일 거의 한 2주 전까지 이 이멀전시 피자 프로모션이란 걸 진행했다고 합니다. 7.99달러 이상 피자 한 판 주문 후에 7일 이내에 리워드 프로그램 가입 시에는 한 달 내에 다시 주문했을 때 이 미디엄 사이즈 피자 한 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의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한 판 시키면 그 다음에 한 판 공짜로 주는 거라 이런 걸로 이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또 이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시키면서 이제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서 다시 성장을 좀 가속화하겠다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그게 이번에 좀 먹혀드는 게 시장에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 프리마켓에서 약 현재 8%까지 상승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멀었지만 한 주가 한 30% 정도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겠네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 10% 가까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업체들 중에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 가장 좋은 기업은 이 윙스탑입니다. 국내에서는 항상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먹나 봅니다.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항상 이 윙스탑의 밸류에이션 그게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실적이 맨날 맨날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그다음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오랜만에 이제 실적 발표 기업이 좀 많이 없어서 오랜만에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려 하는데 첫 번째 기업은 랄프 로렌입니다. 기업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에버크롬비 변화가 시작될 때 한번 짚어드린 적 있는데 랄프 로렌도 개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좀 확인되고 있어서 한번 그 패션 잘할 분들께서 저에게 패션 산업에 대해 한번 일침을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에 가장 큰 패션 트렌드 하면은 올드머니 룩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근데 패션 산업이란 거 자체가 10대에서 30대가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이 연령대가 유튜브 거기 스튜디오 들어가면 나오던데 약간 어쨌든 이 10대에서 30대가 의류 산업에서는 주요 고객으로 이 기업들이 다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올드머니룩이 뭐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가문은 원래부터 잘 살고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좀 모던하고 우아하고 그냥 단정한 뭐 로고도 드러나지 않고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 이제 되게 차분하고 그런 옷을 입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스타일대로 그냥 좀 니트, 좀 셔츠 깔끔하게 입고 그냥 아우라를 좀 풍긴다 해야겠죠. 막 겉으로 허세 부리지 않고. 그게 대표적인 올드머니 룩인데, 올드머니 룩에 대해 국내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에다가 올드머니 룩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던 옷들이 여기 나오는 랄프 로렌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의 챗 GPT 4.0에게 물어봤더니 올드머니 룩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냐 물어봤더니 바로 랄프 로렌을 답하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 가장 큰 패션 트렌드였던 올드머니 룩이 2024년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올드머니 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 뉴머니 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뉴머니 룩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진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올드머니 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랄프 로렌 매장 가서 그냥 마네킹에 걸려 있는 그 스타일 그 자체가 올드머니 룩입니다. 근데 뉴머니 룩은 약간 당장이라도 쇼미더머니에 나가야 된다던가 뭐 에미넴의 랩을 해야 된다던가 에미넴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요새는 그 미국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름 그 레게 머리 하신 흑인 래퍼분 있는데 인기 진짜 많으신 그분 같은 스타일이 뉴머니룩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휘황찬란한 로고로 그려진 옷들 입고 뭐 금팔찌에 금목걸이 그리고 막 로고 엄청 큰 가방에다가 막 조던 신발 그냥 신고 그런 게 이제 뉴머니 룩인데 이 뉴머니 룩은 결국 약간 나 이제 돈 많이 벌었다 좀 신흥 부자다 그리고 뭐 나 코인으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돈 좀 자랑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SNS에 계속 이게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뉴머니 룩을 입고 돈 자랑하고 그러던 거에 대중들이 점점 소비자들이 이제 피로를 느끼면서 좀 작년부터 이 트렌드가 올드머니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신흥 부자 하면은 이제 중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작년부터 좀 경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이 뉴머니룩을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부유, 시진핑 그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도 이렇게 이제 돈 자랑을 못하고 하면서 점점 올드머니룩으로 전 세계가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드머니 브랜드하고 뉴머니 브랜드의 희비가 주식시장에서도 실제로 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올드머니룩의 브랜드 하면은 브루넬로 쿠치넬리로 볼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 중에는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랄프 로렌처럼 정말 차분하고 로고조차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국내 백화점 가면은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손님 있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은 좀 뉴머니 트렌드를 많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좀 서양보다는 신흥 부자 국가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 뉴머니 브랜드의 상징인 캐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찌, 발렌시아가 그리고 이제 뭐 생로랑 발렌티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지분 투자를 하고 했죠. 근데 그 브랜드들 가장 큰 특징은 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엔 막 진짜 다 로고 엄청나게 전면에 써놓고 하죠. 실제로 이것도 GPT 4.0한테 물어봤더니 뉴머니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발렌시아가다라고 써놓더라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올드머니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지난 1년 동안 37% 상승했고 캐링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만 1년 동안 보아도 좀 이 올드머니 트렌드하고 뉴머니 룩 트렌드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 2023년부터 시작된 뉴머니룩 트렌드에 이어서 2024년에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좀 영감을 받은 건데 다가오는 봄에는 힙한 할아버지처럼 뭐 그랜파 코어 룩이라고 부르던데 사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 약간 가운데 계시는 좀 옷 잘 입으시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입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그랜파 코어 룩도 다 올드머니 룩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무신사 들어가서 직접 이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기 올 봄엔 힙한 할아버지처럼 뭐 라이징하는 그랜파 코어 룩 나와 있고 해외 좀 패션 언론들에서도 그랜파 코어 룩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대표적인 룩은 결국 다 니트나 뭐 조끼 입고 하는 랄프 로렌을 거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머니 룩하고 그랜파 코어 룩의 상징인 랄프 로렌이 12년 만에 부활하고 있는 게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랄프 로렌 기업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이 도매 사업도 하지만 자기네들 직영 매장에 대해서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12년에 성장률 14% 기록하고 거의 10년 넘게 성장률이 역성장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 한번 펜트업 디맨드로 수요가 폭발했다가 그 다음에 수요가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 2주 전 실적 발표에서 이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랄프 로렌이 좀 다시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부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에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랄프 로렌의 거의 뭐 디바 앰버서더에 가깝죠. 그 옛날에 10대 후반 시절부터 데뷔했을 때부터 랄프 로렌 정말 애정하면서 자주 입으셨는데 최근에도 맨날 맨날 입습니다. 여름에도 이런 랄프 로렌 드레스 입고 나오신 거 랄프 로렌 거의 막 트위터에 올라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표지 모델 장식했을 때 이 옷이 당시에는 어떤 옷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랄프 로렌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랄프 로렌의 모델도 아닌데 랄프 로렌 너무 즐겨 입다 보니까 이 옷 입고 타임 표지 모델 나오신 거고 또 트래비스 켈시 트래비스 켈시하고 열애를 하다 보니까 거기 NFL 경기장 갈 때마다 이제 중계 화면에 잡히고 되게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서 그때 크리스마스에 거의 캔자스 시티 치프스
경기 보러 갔을 때 랄프 로렌 모자에 랄프 로렌 스웨터, 랄프 로렌 치마 그냥 완전히 다 랄프 로렌으로 입으셔서 크리스마스에 엄청나게 마케팅 완전 테일러 스위프트께서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 올드머니룩 트렌드가 진짜 올해도 계속되는 건지 랄프 로렌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또 특징적인 게 예전에는 에버크롬비도 이게 주가 거의 한 15년 만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랄프 로렌도 2014년 이후로 현재 2024년 10년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돌파 이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 올드 머니룩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바그룹입니다. 카바그룹 하면은 작년에 이제 제2의 치폴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IPO를 했고 원래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예정에 있었던 레스토랑 기업인데 어제 이 밸런스에서 이 카바가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이 실적 기사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찍 카바에서도 그냥 실적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카바그룹 실적 보면 이제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레스토랑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11.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6.2%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스토랑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방문객, 매장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제품 가격도, 메뉴 가격도 인상했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하는 기업이 이제 주가 잘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조금 가격 올리니까 방문객이 줄고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뭐 카바나 치폴레, 뭐 저번에 쉐이크쉑이나 그런 좀 52주 신고가 달리는 레스토랑 기업들은 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이번에 IPO 이후 3개 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카바도 원래 처음 IPO 할 때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간 실적으로도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기업이 연간 레스토랑 마진율이 작년에 20.3%였는데 올해 24.8%로 대폭 개선되면서 이 레스토랑 기업들 중에 레스토랑 마진율이 막 이렇게 25%에 육박하는 기업은 거의 치폴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카바도 이제 진짜 제2의 치폴레라 불리는 게 맞는 건지 마진율도 치폴레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2023년 72개 매장을 오픈했는데 카바그룹이 2024년에도 50개 신규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현재 카바가 309개 매장 운영 중에 있는데 치폴레가 현재 3천여 개 매장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바가 치폴레만큼 크려면은 아직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식 음식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걸 파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좀 찾아보니까 뭐 샐러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랩 같은 음식이 있죠. 이 피타라는 그 아랍식 빵에 싸먹는 거던데 이런 지중해식 음식이 좀 맛있나 봅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음식 이렇게 생긴 거에서부터 특징이 건강이랑 웰빙 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GLP-1 그 처방받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같이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카바라는 지중해식 레스토랑 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카바그룹 프리마켓에서 약 10% 상승하면서 어, 기업이 사상 최고가에 어느덧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니티 소프트웨어 하기 전에 카바 진짜 손님 많다고 미스터 K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지중해 음식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카바가 미국 동부하고 플로리다 지역에 많다고 합니다. 즉 미국 서부 지역에는 많이 없고 매장이 미국 전역에 300여 개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동부하고 플로리다 쪽에 모여 있다 합니다. 그다음 유니티 소프트웨어 오늘 아까 앞서서도 좀 이야기 질문이 있으셨는데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가 이제 기업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CEO도 나가고 이 기업이 새롭게 다시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타 FX라는 디자인 관련 툴인데 여기 연구 라이선스 계약을 여기 웨타라는 기업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약금을 받고 여기다 연구 라이센스를 준 건데 그래서 일회성 수익으로
이 9,9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이게 일회성 수익이 반영돼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면은 매출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 하락할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가파른 매출 성장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역성장이 났고 시장 예상치도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EPS도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가이던스도 더 처참하게 내놓았습니다. 매출이 원래 유니티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는 이 감소는 안 해도 꾸준히 증가는 해왔는데 다음 분기 매출은 거의 약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도 대폭 하회했고 왜 이렇게 매출이 급락하게 되냐 하니까 현재 기업이 좀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좀 성장성은 높던 그런 사업부들을 앞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매출 2억 8,300만 달러를 올해 기록한 이 사업부를 수익성 문제로 철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 투자자 레터에 런타임 요금제 정책 도입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작년에 요금제 변경, 요금제 개편, 그게 결국 이 런타임 요금제 도입 때문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 고객들을 정말 열받게 해가지고 고객들 이탈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안에 유니티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 계속해서 발표했던 전체 인력의 25% 감원을 이번 1분기에 완료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렇게 전체 인력을 25% 정리하고 또 사무실도 얘네가 거의 다 폐쇄를 하고 다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연간 2억 5천만 달러 비용 절감이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감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퇴직금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던 거는 2024년 말에 현재 유니티 5를 엔진을 쓰고 있는데 유니티 6 엔진이 출시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매출 성장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CEO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다음 달에 있는 3월 18일에서 22일 이때 18일에서 19일 날 엔비디아도 GTC 행사를 하는데 이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GDC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해가지고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다음 달에 있는 데서 유니티 올 거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 내용을 더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니티 주주분들은 다음 달에 한번 이 이벤트에서 또 어떤 가이던스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유니티가 결국 이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한번 이야기해드리면은 2023년 9월에 이 런타임 요금제라고 이게 결국 유니티 요금제 개편 이슈인데 런타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이 거의 파멸이 불러왔습니다. 이 요금제 도입했던 이제 창업자죠 유니티 CEO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사임하겠다 하면서 CEO 자리 내려놓았고 현재 CEO가 임시 CEO 체제라 계속 CEO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기업이 현재 임시 CEO 체제에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기업을 부활시킬 CEO가 돌아오는 게 일단 주가 회복의 우선순위지 않나 싶고 이 런타임 요금제가 결국 뭐냐면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게임 개발사들이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2024년 이후 신규 게임에 대해 다운로드 횟수당 수수료를 취하는 요금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한번 바뀐 건데 원래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게임들도 다 유니티 엔진을 통해 만든 게임들 다 다운로드 할 때마다 수수료를 취하겠다 했다가 이것도 하도 개발자들 반발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럼 2024년 이후에 만드는 게임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그렇게 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유니티에 돈을 주게 되면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갖고 계시고 좀 즐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다 이제 클라우드 게임 모델로 다 구독 모델이 생겼죠. 1년에 돈 얼마 내거나 한 달에 돈 15,000원 뭐 그런 식으로 1년에 10만 원 내면은 그 유료 게임들 일정한 유료 게임들을 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은 구독 모델을 이용하면 이걸 다운로드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운로드를 할 때마다 이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 만든 게임 개발사는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유니티에다가. 그럼 이제 게임 개발사는 적자 나서 게임 더 못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유니티에서는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플랫폼에다가 비용을 부과하겠다 해서 이게 더 후폭풍이 컸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뭐냐면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제공하는
소니하고 엑스박스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제공하는 닌텐도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를 그럼 물리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들에서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게임들 다 퇴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결국 게임 개발자들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다 경쟁사 언리얼 엔진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요금제 도입 이후로 현재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언리얼 엔진은 비용이 정말 비싸가지고 구독하는데 1년 뭐 그렇게 이용하는데 좀 대기업들이나 돈이 많은 개발사들이나 이용할 수 있고, 보통 이제 혼자 게임 만들던가 좀 중소기업들은 이제 유니티 엔진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없어지고 그런 기업은 아닌데, 현재 약간 이 게임 요금제 이것도 계속 조정이 필요하고, 일단 새로운 CEO를 하루빨리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오늘 프리마켓에서 아까 한 18%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도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요금제 변경을 발표하고 주가 급락했고, 또 CEO 사퇴한다고 주가 막 급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투자 의견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여기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 이 파이퍼 샌들러 의견 따르면은 2024년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때까지 밸류에이션 배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에 달하는 시간 외의 매도는 보다 균형 잡힌 위험 대비 보상을 제공한다. 유니티의 모델이 이제 주가의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한다 라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간 이 소프트웨어 그래도 거의 과점 시장인데, 게임 엔진에서는 유니티하고 그 포트나이트 만드는, 갑자기 기업 이름이 또 떠오르지가 않네요. 언리얼 엔진 만드는 그 기업에서 이제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을 이렇게 포워드 PR이 현재 24배까지 유니티도 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은 CEO를 하루빨리 새로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트랙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고 시간의 주가도 크게 상승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랙스도 몇 번 종종 52주 신고가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기업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트랙스 하면은 미국에는 다 보통 주택에 많이 사니까 이렇게 주택들마다 데크가 있습니다. 없는 집도 있긴 할 텐데 이렇게 데크가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트랙스는 이 목재 데크가 아닌 합성 데크, 그러니까 뭐 폐플라스틱이나 폐섬유를 통해서 합성 데크를 만드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합성 데크의 장점은 뭐 벌레들이 나무를 원래 흰개미들이 나무를 파먹지만 합성 데크는 파먹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내구성이 오래가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가격이 당연히 좀 더 비쌉니다. 그런 폐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 트랙스에서 만드는 이 합성 데크들이 가격이 좀 더 비싼데, 결국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고 주가 최근에 계속 좋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택 시장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트랙스도 현재 주택 시장 개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있고, 재고 수준도 정상화되면서 사업이 다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비용 절감 전략으로 2024년, 2025년에도 우리 기업의 마진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28년까지 연평균 11%에서 13%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현재 이 데크하고 난간, 이쪽에 주택 데크하고 난간 시장에서 트랙스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12%에 불과해서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성장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트랙스 경영진 코멘트 따르면은 이 건설 관련, 그러니까 건설이랑 리모델링 또 수리, 유지보수 쪽 프로젝트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부유층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층 집들이 이런 보통 데크나 이런 게 많겠죠. 여기 프로 부문에서 수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 DIY,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스스로 제품 구매해서 셀프로 뚝딱뚝딱 하는 수요는 여전히 약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택 건설 업자들은 현재
그 사업을 위해 그리고 또 유지 보수해서 주택 싸게 사서 유지 보수해서 더 비싸게 팔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도 미국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좀 고금리의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DIY 수요는 여전히 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렉스 프리마켓에서 약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스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사상 최고가도 어느덧 다시 도달해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아까 트렉스 경영진이 럭셔리 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럭셔리 주택 건설업자 대표적인 기업은 톨브라더스입니다. 주택 건설업체 기업들이 지난 한 11월 그때부터 주가가 막 다이렉트로 엄청나게 상승했었는데 좀 대장주들 뭐 디아로턴이나 그 레나 그런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최근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럭셔리 업체인 톨브라더스는 아무래도 럭셔리 주택 구매자들은 다 현금으로 막 100만 불씩 지불하고 그냥 주택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럭셔리 주택 건설업자들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주택 관련한 업체 또 연장선상인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한 로스 실적이 있었습니다.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6% 기록했는데 1월 달에 추운 날씨로 인해 여기 로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do it yourself, DIY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장비 구매하고 자재 구매해서 혼자 스스로 그 뚝딱뚝딱 고치는 건데 그 부분은 약간 고금리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서 DIY 부분 계속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로스도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홈디포하고 경쟁업체긴 하지만 홈디포는 이 DIY 매출 비중이 50%고 나머지는 50%는 이제 주택 건설 전문 업자들이 구매하는 게 50%입니다. 근데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이 구매하는 이 DIY 매출 비중이 75%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든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로스 CEO는 DIY 수요 감소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개선 시장의 장기적인 강점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로스 컴퍼니 프리마켓의 약간 혼조세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전문가 배출 비중이 홈디포보다 훨씬 낮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최근 2년 동안은 홈디포보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이시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기업인데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매출이랑 EPS,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가이던스 뭐 매출도 시장 예상치 못 미치고 EPS도 좀 더 시장 예상치보다 부족한 가장 큰 이유에는 이게 올해 약 150개의 저조한 매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장을 폐쇄하면은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또 폐쇄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다 처리해 줘야 되고 이제 폐쇄하는데 그 돈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약 150개 저조한 매장을 폐쇄하고 현재 약 350개 향후 진출할 매장들과 그 소형 매장 확장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백화점 기업들 보면은 좀 국내 백화점들은 막 크게 짓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미국 백화점들은 점점 작게 지으면서 그냥 도심 속에 뭐 코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요새 좀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메이시스 이런 백화점 기업들에서는 또 백화점 안에서 어떤 섹터가 잘 팔리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 제품군이 잘 팔리고 있는지 실적 발표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데 현재 럭셔리 제품이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메이시스는 럭셔리 시장에 보다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럭셔리 강세가 이어진다는 거 보면은 유럽의 실제로 럭셔리 브랜드들 대부분 다 주가 부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도 그 어제 한번 이야기한 올드머니 브랜드들이 좀 더 잘 나가고 캐린 같은 뉴머니 브랜드들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뷰티, 향수, 고급 화장품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 해서 미국의 화장품 수요 계속 강한 모습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CEO가 2월 4일 날 새롭게 취임하신 분인데 오늘 코멘트에 보면은 메이시스라는 회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메이시스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많이 매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이시스 프리마켓에 약간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참 백화점 기업들 전자상거래 시대에 계속 아직까지는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에 메이시스 인수자 나왔을 때 그냥 파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안 팔고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 보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실적 발표 기업 리뷰해 드릴 거는 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 어제는 이제 그 방송 초반에 실적이 잘 나왔다, 원전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이랑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새로 공개해서 여기서 나온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실적은 매출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지만 EPS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연간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고 올해부터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IRA 혜택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생산 세액 공제 PTC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최소 연평균 10%의 EPS 성장이 목표이다. 이걸 제시했는데 유틸리티 기업인데 매년 연평균 10% 이상 EPS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업이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 생산 세액 공제 PTC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할수록 그 세액 공제를 해줘서 그만큼 다 수익이 되는 건데 이 세액 공제가 2024년 1월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제 그 스피노프 이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이번에 또 10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배당도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간 또 10% 이상씩 배당 성장 목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주 환원도 엄청난데 수익도 막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유틸리티 기업 같지 않은 그런 수익 성장 전망을 내세우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10년 전에 구축된 기존 데이터 센터는 그 전력 소요가 10메가와트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1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흔해졌고 현재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1000메가와트에 육박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결국 10년 전보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소비하는 양이 뭐 10배에서 크게는 100배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365일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아무 조건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그 원전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7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유한다 하셔서 결국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고 이 핵심은 전력 소비를 낮추고 또 열을 잡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실제로 봤듯이 이제 미국의 전력 소비가 지난 10년보다도 이제 향후 10년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죠. 현재 미국의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인데 이제 2030년 되면은 6%로 원래 전망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아주 더 이제 크게 발전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하면은 7.5%까지 전력 소비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런 원전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나온 이제 이야기들 보면은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다른 모든 경쟁 원자력 발전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하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적어도 30에서 40년 동안 더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산 세액 공제, 이 PTC 시행 이전에는 전력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해마다 큰 폭으로 변동했으나 이제 이 생산 세액 공제 때문에 메가와트 시당 43.75달러를 보장받아서 앞으로 우리의 수익 성장의 가시성이 확보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생산세액 공제가 시작됨으로써 배당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시켜줄 수 있고 EPS도 10% 이상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의 현재 유일한 문제에 대해 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원전의 유일한 문제는 이 좀 소비자들이라 해야 할지 국민들의 인식인데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에서 이 원전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고 대중의 지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 직접적으로 하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원전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아주 붐이 불 예정이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원전, 생산하는 원전
그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미국의 다른 유틸리티 기업에서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 탄소 발생시키지 않는 이 전력 생산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새로 짓더라도 이제 뭐 20년에서 3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워낙 뭐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수명이 막 40년, 50년 가다 보니까 이 점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틸리티 기업에 또 이슈들이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현재 유틸리티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2024년 버전 지난 토요일 날 나온 거에서 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 워런 버핏 온께서 코멘트하신 게 있는데 이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던 전력 유틸리티 회사는 규제 환경으로 이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과 하와이안 일렉트릭 같은 유사한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 버크셔에게 전력 산업의 최종 결과는 불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전력 회사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의 저축을 투자로 유치하지 못하고 국유 모델을 채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전력 유틸리티 사업이 상당히 이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자본도 상당히 많이 조달해야 된다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 다 국유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버피동께서는 평가하고 계시고요. 그 이제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 규제 문제 때문에 이 돈이 갑자기 엄청 많이 드는 산업으로 바뀐 게 미국의 원래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송전 시설이 다 전봇대 형태로 송전 타워나 하늘에 공중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근데 이게 미국에 좀 노후화되고 미국에 워낙 이제 또 산들도 고산지대도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송전 시설들이 그 산불을 많이 야기해서 결국 이거를 다 지하 송전망으로 이 용어가 있었는데 지정화라고 하나요? 이 지하에다가 송전망을 다 넣는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합니다. 결국 뭐 이렇게 전력 기업들이,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이 이렇게 뭐 송전 시설도 필요 없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기업들이 조금씩 더 잘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이렇게 17% 가까이 주가 상승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약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인 엑셀론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입니다. 2022년에 스핀오프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오늘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상승 여력 22%가 나타나고 있는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와 트렌드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성장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가 2028년까지 연간 10% 이상의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하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키뱅크가 다루는 최고의 인프라 주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엑손 엔터프라이스 여기 테이저건 만들고 경찰들 이제 엑손 바디캠 만들고 이런 범죄 예방센터 운영하는 기업인데 엑손 엔터프라이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 나왔는데 엑손 엔터프라이스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국내에도 작년 하반기에 참 흉흉한 범죄가 많았고 미국은 여전히 도둑질도 많고 워낙 자유분방하신 분들이 좀 현실판 GTA죠. 그런 행동도 기이한 행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테이저건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신제품 테이저 10 그리고 엑손 바디 4 카메라에 대한 역대 가장 빠른 출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또 테이저 10 주문 속도는 전 모델인 테이저 7의 4배가 넘는 더 가파른 이 주문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이 테이저 10 모델이 여기 이 아주 강하신 이 형님께서 경찰 형님께서 들고 계시는 총인데 기존에 국내에서 상상하는 테이저건 하면은 한 발 쏘면은 이제 다시 장전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의 20년 된 테이저건 초창기 모델을 국내에서는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테이저 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이저건이 총알이 10발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전작 테이저 7까지만 해도 총알이 2발이었는데 이제 테이저 10은 총알이 10발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거에 대한 아주 뜨거운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원래는 이제 테이저건 만드는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합 경찰들에게 이제 범죄 예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테이저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은 보통 연간 계약이나 뭐 단연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고객들은 보통 정부 기관이나 이제 주정부 그리고 그런 각종 보안 업체들 그런 쪽에서는 항상 계약을 좀 정부 기관들은 단연 계약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5년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더 많아져서 우리들의 수익 가치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원래 공공안전 분야 시장의 총 유효 시장을 500억 달러로 측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걸 63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상향 조정 이후에는 실시간 범죄 센터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 특수부대 전술 드론 제조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 공공안전 분야의 총 유효 시장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앞서서 나온 내용 중 그 연장선상인데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이 단순한 테이저건 판매 기업이 아니라 이제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이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아래 이 회색으로 색칠된 게 테이저건 매출이고 맨 위에 가장 짙은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소프트웨어 매출인데 테이저건 매출은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지난 4년 동안 보여줬고 이 소프트웨어 매출은 연평균 47%라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의 매출 성장률 최근 3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진도 소프트웨어 부분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더 가팔라짐으로써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라는 기업을 거의 사스 기업처럼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는 날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연간 반복 매출 또 ARR,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미리 받고 그거를 매출로 향후 잡는 건데 이 엑손 엔터프라이스의 연간 반복 매출도 현재 연평균 44%라는 경이로운 성장 속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사상 최고 연간 반복 매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엑손 엔터프라이스에서 미국에 진짜 지난해 2년 전부터 거의 진짜 도난이 너무나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냥 막 국내에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고 영상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냥 차량 도난부터 시작해서 리테일 소매 업체에 이제 직원이 그냥 보고 있는데도 옷 막 다 들고 가고 거기 파는 거 다 들고 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이제 뭐 원시 시대나 다름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진상 고객들의 이제 도난이나 직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손 엔터프라이즈에서 올해 1월에 엑손 바디 워크포스라는 그 소매 업체에서 착용하는 이 바디 카메라를 목에 거는 이 형태의 제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좀 초기 반응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점점 제품을 많이 판매를 늘려나가고 있다 하는데 일단 눈에 띄는 사용 사례로는 리테일 노동자들이나 병원 간호사들에게 이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리테일 노동자들의 이 47%가 업무 중에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그 미국에서 진짜 그 무슨 계산대 점원을 막 폭력하고 그러나 봅니다. 근데 이 엑손 바디 워크포스 도입 이후에 이 사건 발생 건수가 벌써 53%나 감소된 게 확인되고 있어서 현재같이 이렇게 도난이 증가하고 조금 막 그 직원들 막대하고 그런 시대에 이 엑손 바디 워크포스라는 좀 민간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테이저건이나 이제 경찰들 제품 외에도 이렇게 좀 민간 시장으로도 점점 이 기업이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이번 실적에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엑손 엔터프라이스 현재 프리마켓에 오늘 5%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 사상 초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스 하면은 항상 이제 경쟁 기업으로 모토로라 솔루션스도 나오는데 거의 미국의 이제 공공안전 시장 하면은 이 두 기업이 이제 대표적이죠. 모토로라 솔루션스도 대표적으로 CCTV, 미국의 대부분 CCTV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그 라디오 무전기 이제 모토로라 솔루션스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엑손 엔터프라이스가 이 모토로라 시장 파일을 계속 뺏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다음 쿠팡. 이 쿠팡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쿠팡을 국내 기업이라 표현해야 할까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CEO도 미국
한국계 미국인인데 어쨌든 국내에 많은 투자자들 계시는 이 쿠팡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성장률을 예상한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는 결국 이 매달 사용하는 활성 사용자 수 이게 있는데 활성 사용자 수 성장이 매 분기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고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인 전년 대비 16%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쿠팡 국내에서 진짜 많이 쓰고 실제로 뭐 체감은 되지만 이게 성장률이 오히려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쿠팡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거의 팬데믹 좀 종식되면서 2022년에는 조금 이제 뭐 백화점이 더 잘 되고 이 쿠팡이 좀 주춤하고 했지만 다시 결국 사람들은 이 쿠팡 와우 회원에 중독돼서 쿠팡 회원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쿠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현재 2,100만 명인데 이제 그리고 쿠팡 와우 회원 이 와우 회원 한 달에 4,900원인가 내면은 그 로켓 배송해주고 공짜로 이제 배송해주고 뭐 쿠팡 플레이랑 쿠팡 이츠에서도 혜택을 좀 준다 하더라고요. 쿠팡 와우 회원이 전체 활성 사용자의 1,4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사용자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직 쿠팡 이츠하고 쿠팡 플레이 부문에서 흑자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이 올해 초에 이 파페치 명품 커머스 플랫폼 대표적인 세계 글로벌 거의 1위 업체인데 명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기업 중에 파페치 인수 계획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인수 계획이 없었으나 그냥 파페치가 너무 헐값이어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헐값이라고 인수하고 이런 거 좀 좋은 전략인지 안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명품이란 제품에는 그 명품 가격에 다 매장에서 하는 고객 경험까지도 그 가격에 책정해 놓은 거다 보니까 좀 온라인 명품 시장이 최근에 계속 어렵죠. 일단 인수는 했는데 향후에 뭐 다시 성장이 일어날지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쿠팡이 사업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랑 대만인데 이 대만의 초기 성장 속도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더 빨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야기하면서 쿠팡이 이제 좀 한국을 넘어서 좀 더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이 주식 관점에서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쿠팡도 이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께서 이 쿠팡의 대주주다 보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이걸 팔지 않겠습니까? 쿠팡이 뭐 배당을 계속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제 답변을 보니까 이 안정적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제 쿠팡이 계속해서 창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는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다 팔고 나가더라도 우리의 안정적인 잉여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보고 그거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중국 직구 플랫폼과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그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질문했는데 근데 이제 그 범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범수 의장인가요?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인데 김범석 의장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그 쿠팡의 김범석 의장께서 이제 답변이 조금 이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은데 뭔가 좀 뺑뺑 돌려 말하셨습니다. 이 직구 중국 결국 알리와 테무 간의 이제 쿠팡 간의 경쟁이 어떻냐 그 질문에 소매업은 원래 경쟁이 치열하고 쿠팡 신규 고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쟁에 대한 직접적 이야기보다는 그냥 원래 경쟁이 심하고 이 쿠팡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에 집중해 달라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 하반기부터는 이 쿠팡 뭐 워낙 다운로드를 이미 다 해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쿠팡 설치 순위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현재 국내에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점 광고도 진짜 많이 하고 그냥 광고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다운로드 수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유일한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매만님께서 쿠팡에 크게 물리신 분 있던데, 진짜 크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쿠팡에 가장 크게 물리신 분은 이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의 제자로서 옛날에 90년대 그 파운드 공매도의 전설이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예, 포트폴리오 비중 2위에 쿠팡이 있습니다. 비중 11%인데, 이분 아주 기술주 투자의 대가신데, 의아하게 쿠팡이 진짜 혁신적인 기업인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트폴리오 비중 1위고 쿠팡이 2위, 엔비디아 콜옵션, 뭐 일라이릴리, 뭐 어떤 소재 기업 하나랑 또 버티볼딩스 이렇게 투자 중이신 아주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신데 근데 쿠팡을 어쨌든 투자 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썰티네프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 쿠팡을 물타기 하셨습니다. 쿠팡 최근 주가 이렇게 좀 오르고 했는데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이맘때 물타기를 하셨습니다. 쿠팡 초기 투자자로서 현재 계속 아직도 갖고 계시는데 물타기 하실 정도로 쿠팡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쿠팡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 7% 상승 중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한 2022년부터 잠겨 있던 이 부근을 이번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프리마켓에서는 조금씩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 비욘드 미트. 이 진짜 다 망해가는 기업이라 사실상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주가가 아주 무슨 하늘을 뚫고 가더라고요. 쇼스퀴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비욘드 미트 하면은 2010년대 후반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대체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 비건들이 증가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대체육 시장이 이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이 먹어보신 분들은 다 맛이 너무 없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비욘드 미트에서 이번 실적 발표 매출 시장 예상치 상회했지만 EPS는 약간 이 기업이 좀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 수익성에 좀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다 상각 처리하고 그걸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비용은 크게 증가해서 EPS는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도 하나 고무적인 거는 이 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 판매는 4분기에 8% 증가했고 이 가격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하면서 어쨌든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오늘 좀 어디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봤는데 비욘드 소세지 이거 그냥 마트 가면은 냉장고에 하나도 안 팔리고 이렇게 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가가 진짜 급격하게 상승한 데에는 상승하고 있는 데는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가이던스의 매출은 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결국 마진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매출 총이익률이 올해 10%대 중후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마이너스 24%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손해를 봤던 기업이 이 마진이 진짜 엄청나게 개선된다니까 이게 시장에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주가도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진이 개선되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식물성 육포인 비욘드 저키 제품은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 이 대체육 이 패티 뭐 소세지도 있는데 육포까지 있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진 확대를 위해 앞으로 우리 제품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존의 비욘드 미트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 약간 식물성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비건들 같은 얼리 어답터에서 일반 주류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이 목표를 가격 인하를 통해 원래 추진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사업을 즉 가격 책정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이 그냥 얼리 어답터들한테 다 비싸게 팔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 비욘드 미트 싫어하는 대체육 싫어하는 일반인들한테 사업 안 하고 그냥 이 비건들한테 프리미엄에 비싸게 팔아서 돈 벌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건들을 위해 이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출시를 3월에서 5월, 3월에서 4월 그쯤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서 영양 성분이 프리미엄인 이 신제품 비욘드 4 이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면은
뭐 영양 성분도 나트륨이 훨씬 적고 단백질이 훨씬 높고 맛도 더 뛰어나가지고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 될 것이고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걸 통해서 마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출시돼서 좀 먹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CEO는 이 비욘드 버거 이 4, 이 새롭게 내놓는 이 아보카도 오일로 만든 제품은 맛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아직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가 2024년에 매출 총익률 10% 중후반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에 이 기업이 매출 총이익률이 뭐 1분기에 6.7%, 그 다음 2.2%, 그 다음엔 계속 적자 기록할 정도로 매출 총이익률이 뭐 10% 중후반은커녕 한 자릿수 초반도 안 되던 기업이었는데 뭐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정말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 프리마켓에 약 70%, 60%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 비율이 38.24%입니다. 결국 쇼스퀴즈가 발생한 것 같고요. 주가도 상당히 처참합니다. 이렇게 보면 240달러였던 적도 있네요. 근데 현재 주가 7달러인데 프리마켓에서 약 70% 상승해서 한 12달러 수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도 옛날에 거의 100억 달러 육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정말 작아졌습니다. 오늘 쇼스퀴즈가 조금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먼저 체크해 보면은 세일즈포스입니다. S&P 500, 뭐 나스닥 100, 다우 30에 다 편입돼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데 티커 CRM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컨슈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나요? 고객 관계 관리 분야의 1위 소프트웨어 운영 업체입니다.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는데 약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익성은 많이 높아져서 EPS랑 영업이익률 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매출 가이던스 저조한 거에 시장이 일단 실적 발표 직후에는 막 마이너스 3에서 4% 하락했다가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이게 한 마이너스 0.3%그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용이 좋은 게 많았어서 되게 투자 의견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일단 지속적인 비용 통제로 AI 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저조한 매출 가이던스에는 생성형 AI 제품 도입으로 인한 매출 가이던스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데 올해 세일즈포스가 출시하고자 하는 생성형 AI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 그 상반기부터 여기가 이제 에인슈타인 GPT 출시하면서 좀 이 세일즈포스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들의 생성형 AI 다 도입하고 좀 베타 버전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 여기 세일즈포스에서 에인슈타인 코파일럿 해가지고 이제 대화형 GPT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하면서 이거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했는데 오늘 아마 이 세일즈포스 뭐 미국에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은 에인슈타인 코파일럿 이 대화형 챗봇 이용할 수 있다 하고요. 그다음 또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 분기 배당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부킹홀딩스와 같은 행보인데 이제 세일즈포스가 배당을 시행함으로써 다우에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보잉이랑 아마존밖에 남지 않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야 사업이 좀 어려워서 배당을 지급 못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조만간 배당 지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배당률은 전일 종가 기준에서 0.53%라고 합니다. 또 신규 자사주 매입 이 100억 달러 발표하면서 세일즈포스가 정말 이 주주환원의 진심이란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세일즈포스에서 3월 6일에서 7일 이 트레일블레이저 DX 컨퍼런스에서 더 많은 우리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때 또 세일즈포스 AI 제품들 출시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세일즈포스에서는 옛날부터 1년에 3번 컨퍼런스 콜을 3개 크게 여는데 자체 행사를 하나가 이제 이 트레일블레이저 컨퍼런스고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서 일하는 그 멤버들을 다 트레일블레이저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개척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가을에 가장 크게 열리는 세일즈포스 행사인 드림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 어디서 열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행사할 때는 진짜 미국의 테크 건물들 다 모일 정도로 엄청난데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에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그 이제 올해는 여기서 이제 AI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출시하겠죠. AI 기능들을. 그거에 따라 올해 가이던스 계속 상향 조정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그렇게 봄, 가을, 겨울 컨퍼런스 진행하는 거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프리마켓에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조금 하락하는 듯 했는데 현재는 다시 플러스까지 그렇게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일즈포스에는 이 투자 의견들이 다 업데이트됐는데 목표 주가를 하나같이 다 줄상향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 강력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300에서 38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380달러 가면은 사상 최고가죠. 세일즈포스 사상 최고가 한 310달러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세일즈포스가 주요 성장 및 마진 이니셔티브에서 진전을 보인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2025 회계년도 성장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성장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1포인트밖에 낮지 않았고 세일즈포스는 항상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은 상당히 다소 근시안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바이 더 딥 강력 매수 권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세일즈포스의 스티펠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 2025 회계년도 EPS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약간 앞섰으나 매출 가이던스가 약간 뒤처졌다. 회사의 AI 입지에 대한 경영진의 흥분을 표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이 커졌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마크 베니오프 CEO가 진짜 AI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진짜 말 많이 하셨는데 이 세일즈포스의 초기 AI 분야에서의 입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으며 AI 기반 솔루션과 모델을 유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가 2025 회계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매출 가이던스에 AI로 인한 그 수혜를 하나도 반영 안 해놨는데 이제 하반기 갈수록 AI 기능들 계속 출시되고 AI 이게 에인슈테인 GPT가 원래 작년 하반기에 50달러 받는다 했는데 이게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출시된다는 에인슈타인 코파일럿부터 받는다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그거 한번 기대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 소식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약간 비즈니스 측면보다 이 CEO가 은퇴하면서 약간 좀 어,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스캠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스캠 기업은 절대 아니고 그냥 CEO의 행동이 조금 뭐 석연치 않았죠. 이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크게 상회하면서 실적 정말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저조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적게 나오고 이제 연간 가이던스도 상당히 저조했고 연간 영업이익률도 올해 기록했던 수준보다도 이제 낮아진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이 수익성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이 가이던스를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내놓는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내놓는지 그거에 대해 이 밸런스 인터뷰가 있었는데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같은 그 대표적인 사스 플랫폼들은 이제 장기 계약 구독 모델을 이용하다 보니까 막 12개월씩 그렇게 기업들이랑 계약을 해서 돈을 주기적으로 받으니까 이 수익을 확실하게 미리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량만큼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그 사스 업체들이랑 다르게 매 분기 매출이 0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가이던스 제시가 우리는 원래 어려운 기업이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CEO가 오늘 은퇴를 발표했는데 2019년부터 스노우플레이크를 이끌면서 스노우플레이크 IPO 시키고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는 또 서비스나우도 IPO 그 이끌었던 아주 소프트웨어 이 사업에서 산업에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CEO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신임 CEO를 임명하면서 이제 신임 CEO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신임 CEO는 회사 AI 전략을 이끌 창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AI 시대에는 이 내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AI에 적합한 CEO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신임 CEO에 대한 평가가 조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그런 소개를 하는데 근데 신임 CEO 이력을 보면은 구글에서 광고 및 커머스 비즈니스를 약 15년 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여기 스노우플레이크의
이 신임 CEO가 운영하던 기업이 인수되면서 새롭게 합류하신 인물인데 그 기업도 약간 AI라고 하긴 좀 뭐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어쨌든 이 새로운 CEO가 기존에 광고랑 커머스 쪽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경험이 너무 좀 적은 인물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일단 주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앞서서 분명히 이게 원래 우리 사업은 이게 데이터 사용량만큼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전까지는 이 CEO께서 항상 강한 가이던스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CEO가 오늘 은퇴 발표하기 전까지는 강한 가이던스 계속 제시하면서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엄청나게 파셔서 주식을 2억 달러 이상 주식 작년에 매각하셨더라고요. 어쩌면은 약간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많이 팔아서 약간 모럴 해저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거시 환경 속에서 수요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 높이고 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였는데 그러면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이 주식 다 매도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은퇴하는 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NFL에서도 최고의 쿼터백이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현재 잘 나갈 때 이제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가이던스 좋게 말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때마다 주식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2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가 진짜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230에서 17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2025년 가이던스에서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가 암시되고 CEO가 퇴임하면서 경쟁과 AI에 대한 회사 입지에 투자자의 우려가 급증할 수 있다. 2025년 잉여연금 흐름 추정치가 매출 성장률 하락에 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참 좋은 기업이라 이게 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CEO가 좀 바뀌고 이 기업이 안정화되는 그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 가이던스를 계속 좋게 이야기해 놨다가 가이던스를 이렇게 갑자기 너무 안 좋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좀 CEO 의심 받는 거 좀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듀오링고 소식인데 듀오링고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 2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이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크게 상회했고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45%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은 결국 이 활성 사용자 수,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분기에서 2,690만 명 기록하면서 작년에 1,630만 명보다도 약 1,000만 명 증가한 수준이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한 3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놓은 가이던스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매출, 에비타, 그리고 연간 이 에비타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요. 현재 이 듀오링고가 순이익 흑자 전환이 된 지 이제 뭐 한 9개월, 1년 차 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뭐 순이익 흑자를 연간 흑자 기록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익성이 에비타 마진이 한 15%에서 20% 수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35%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익 성장이 아직도 훨씬 여력이 크다 그런 코멘트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이 올해 너무 좋았다 보니까 2023년 워낙 가파른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니까 2024년에는 이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이게 안 좋은 코멘트인데 분명 근데 이렇게 둔화될 것이라 이야기했음에도 장기적으로 연평균 25% 이상씩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코멘트도 같이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둔화는 되지만 그래도 그냥 이 둔화되는 이유가 워낙 너무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둔화되는 거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자의 유료 전환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서 2024년에 또 강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듀오링고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중에 유료 구독자 비중을 보면은 이게 왼쪽 아래 차트에 있는데 이 유료 구독자 비중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듀오링고를 이용하는 전체 유저 중에 약 8.3%가 돈 내고 사용하는 건데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거 1년에 그 패밀리 요금제 5명 쓸 수 있는 건데 6명인가? 그거 15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6명이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고요. 영어학원 다니면 훨씬 비싼 건데. 그러면서 듀오링고 CEO가 이제 전 세계에는 20억 명의 외국어 학습자가 있고 듀오링고는 여전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 미만인 8,840만 명 기록 중에 있다 보니까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듀오링고는 이 코멘트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100년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100년 동안 자기가 뭐 후손까지 이어간다는 건지 어쨌든 이 100년 기업이란 표현 흔치 않은데 100년 기업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의 이렇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 속도를 보면은 이 연평균 51%라는 진짜 경이로운 속도의 이 활성 사용자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분기 연속으로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현상 수준인데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 성장률이 조금은 하락한다 하고요. 그리고 이 듀오링고 이야기할 때, 이 듀오링고의 이 마케팅 혁신 사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창의성이고 마케팅 혁신이다. 그런 걸 CEO께서 피력을 하셨는데, 이 듀오링고 이번에 슈퍼볼, 여기 지역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 광고하면은 30초 광고하는데, 올해 이제 700만 달러였나요? 700만 달러가 아니라 그 7억 달러? 거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30초 광고하는데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슈퍼볼 광고에서 듀오링고의 마케팅 혁신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슈퍼볼 기간 동안 남들 다 30초 광고하는데 이 듀오링고는 5초짜리 슈퍼볼 메인 광고도 아니고 그냥 이제 주마다 몇 개 주에만 방영되는 지역 광고 했습니다. 이렇게 5초짜리 광고고 그리고 보통 슈퍼볼 광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은 막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 사용한다던가 막 그래픽도 엄청 넣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 그냥 이런 게임 캐릭터 그래픽 입히다 보니까 이 광고 비용도 5초짜리고 너무 대충 만들어서 광고 비용에 슈퍼볼 평균 광고 비용의 10분의 1밖에 지출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 비용의 10분의 1밖에 지출 안 했는데도 SNS에서 엄청난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이끌어내면서 이 슈퍼볼 기간 동안에 X에 있는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AI 생산성 향상이랑 마케팅 혁신으로 비용 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이 듀오링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R&D 비용이랑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 비용 그리고 또 일반 관리비 모두 다 이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도 하락하고 있고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R&D 비용의 주를 차지하는 게 엔지니어랑 디자이너 그리고 이 기업 관리자 인건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이 듀오링고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AI가 이 엔지니어, 디자이너, 관리자 업무 일부분을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오링고 비용 절감 효과가 이게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또 CEO 코멘트 보면은 이번에 과거에는 이 듀오링고의 언어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은 이제 이 GPT-4 AI로 인해 몇 달이면 충분해졌다라고 하면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SNS 우선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비용 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또 신규 사용자 유치도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니까 결국 이 돈이 굳는 거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워낙 다 비용 절감 노력하다 보니까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 비용도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오링고가 SNS 마케팅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좀 많은 기업들이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대 시대에는 진짜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다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방송국에 광고하는 거는 방송국 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광고비. 근데 SNS에 광고하는 것은 돈이 정말 안 들죠. 특히 이렇게 듀오링고처럼 그냥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 올리는 경우에는
진짜 돈이 하나도 들 게 없습니다. 근데 듀오링고 틱톡에 팔로워 1030만 명 기록하면서 전 세계 팔로워 랭킹 한 1000몇 위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팔로워가 많은 건데 여기 보면 영상 그냥 뭐 듀오링고 언어 학습이랑 별로 상관도 없는 영상들 올라옵니다. 이 듀오라는 여기 부엉이 캐릭터 그냥 뭐 자기 이런 인형 탈쓴 막 랩하고 춤추고 그런 영상 올라오고 그냥 월스트리트 가서 막 사람들 깜짝 놀래키고 뭐 바비 이런 데 스튜디오 가서 분장하고 그냥 이런 밈 영상 한 5초짜리 뭐 10초짜리 재밌는 영상 올리는 건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인해서 진짜 마케팅 비용이 엄청 줄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프리마켓에 현재 약 2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한번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이 작년에는 이제 AI로 인해 그러니까 GPT-4와 결합해서 이 듀오링고 언어학습 이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다. 결국 AI가 가장 좀 많이 사용될 분야는 교육 분야다. 그것도 이제 샘 알트만 CEO도 이야기하고 했다 보니까 이 교육 시장의 AI 대표 수혜주로 주가 막 250%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갤럭시 뭐 S24의 통역 기능 나오면서 이제 언어학습 필요 없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언어학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듀오링고에도 투자 의견 UBS에서 매수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듀오링고는 예상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추가했으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4년에 사용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3년에 비해 더 많은 가입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가격 인상 테스트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듀오링고에서 2024년에 어쩌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듀오링고 맥스라고 국내에는 이용 못 하는데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약간 롤플레잉 역할극하고 이제 AI하고 대화하면서 영어 학습하는 기능이 미국엔 출시됐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전 세계로 확장할 예정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에너지 음료 산업에 국내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난 몬스터 베버리지를 무너뜨리는 셀시어스가 좋다 해서 셀시어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개 다 가져왔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매출 EPS 시장 예상치보다 다 하회하면서 어닝 미스 나왔는데 그래도 마진율도 뭐 좀 개선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게 몬스터 베버리지가 과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는 진짜 엄청 고마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진율이 현재 50%대 초반까지 하락할 정도로 사업이 많이 좀 경쟁이 심해졌는데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의 에너지 음료 시장 점유율도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몬스터 베버리지 에너지 음료 시장 점유율이 원래 36.9%였다는데 근데 35.5%까지 현재 점유율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넬슨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음료 그 브랜드별 점유율을 이번에 몬스터 베버리지가 이걸 공개했는데 레드불이 35.1%로 작년 대비해서 이 10bp 0.1% 점유율 상승한 1위, 미국에서 1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몬스터는 29.1%로 2위인데 작년 대비해서 170bp 1.7%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몬스터 베버리지 점유율 계속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시어스가 8.1%라고 하면서 점유율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큐리그 닥터페퍼에서 만드는 시포도 3.5% 점유율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는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이렇게 조금씩 뺏기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좀 힘들어지니까 해외에 눈을 돌려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웬만한 국가에서는 몬스터 베버리지가 다 1위 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에너지 음료 시장의 1위는 몬스터 베버리지죠. 근데 이렇게 어닝 미스 나오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이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원래 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인데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2024년 1월 매출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는데 2024년 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몬스터 베버리지 매출 성장률이 기존의 15% 수준을 넘은 적이 최근 2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1월에 17% 그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번 1분기 내내 계속 이어진다면은 근 2년 내에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코멘트 때문에 현재 몬스터 베버리지가 프리마켓에서 약 4%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가 미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가격 결정력을 조금씩 잃고 있는 느낌인데
1월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몬스터 베버리지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그냥 이제 프리미엄화 거의 한다는 느낌이죠. 아, 이게 옛날에는 막 1,500원 그랬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지금 편의점에서 먹으면 막 3,000원, 3,500원에서 아 진짜 먹기도 힘듭니다.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 옛날엔 헬스장 가기 전에 참 많이 먹었는데 요새 비싸서 오히려 그냥 아메리카노가 더 싸더라고요. 몬스터 베버리지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약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느덧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셀시어스 홀딩스. 몬스터 베버리지 하면은 항상 셀시어스 홀딩스가 얘를 이제 파괴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셀시어스 홀딩스 실적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마진도 이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95% 성장하면서 거의 뭐 식품계의 엔비디아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이 셀시어스. 진짜 그 식품계의 엔비디아 같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마진이 개선된 데에는 원자재 조달 효율성이 증가하고 제품 낭비 감소로 인해 마진이 확대됐답니다. 근데 약간 주가가 좀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가를 돌파 못한 지 한 6개월, 막 9개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존 1위 음료라고 국내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셀시어스 마셨을 때 약간 좀 맛이 그 몬스터보다 별로여서 그 한 두 번인가 마셔보고 안 마시는데 이 아마존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점유율이 이번에 셀시어스가 19.7% 기록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21.4%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거고 오히려 아마존에서 몬스터가 점유율이 더 증가하면서 몬스터가 좀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 같습니다. 셀시어스한테 자꾸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마존 1위 음료라고 맨날 홍보를 했지만 현재 2022년 하반기부터 아마존 점유율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아마존에서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 조금 이제 정체하는 모습이 소폭 아쉽게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셀시어스는 이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셀시어스 광고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항상 그 인스타그램에 좀 축축빵빵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공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또 여성 보디빌더들 그 여성 보디빌딩 대회에 항상 셀시어스가 후원을 하면서 좀 여성층을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셀시어스가 마케팅에 엄청 돈을 이제 과거 막 3, 4년 엄청 태웠다가 이제 작년부터 마케팅 비용이 급감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케팅 비용이 뭐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시장에서 이걸 좀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주가가 프리마켓에 한 5% 하락하는 건지 일단은 매출 성장률이 뭐 95% 정말 놀라운 거라 사실이 좀 이게 둔화됐다 하는 것도 좀 뭐한데 근데 매출 성장률이 어쨌든 이제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마케팅 비용 비중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시어스는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미국의 약간 그 핫 우먼들한테 이걸 후원을 정말 많이 해서 이걸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오면서 이제 좀 쿨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온 건데 약간 여성 매니아층을 위주로 근데 마케팅에 돈을 과거엔 엄청 태웠다가 이게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매출 성장률 고속 성장으로 한번 이제 주가가 2020년부터 빵 뛰었다가 그 뒤에는 마케팅 비용이 이제 급감하면서 주가가 또 레벨업을 했던 건데 현재 마케팅 비용 비중이 이제 이 작년 1분기에 뭐 17.5%에서 이제 19.2%, 뭐 19.1%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23.1%까지 이 마케팅 비용이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거는 각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셀시어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5%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좋다 보니까 메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셀시어스도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시대의 뭐 수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가 많고 그리고 제로 음료가 꽤 있는데 근데 셀시어스는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설탕 음료죠. 이 무설탕이 좀 비만 치료제 시대에 각광을 계속 받는데 이 셀시어스가 현재 또 한 번의 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첫 번째 진화는 펩시코 유통망을 이제 파트너십 맺고 펩시에서 여기다 이제 셀시어스에 지분 투자하면서 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서 이제 펩시코 유통망으로 미국에 뭐 한 두 개, 세 개 주에서 사업했다면 이제 50개 주로 나아가고 그랬던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진화는 이제 펩시코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과거 셀시어스는 이 유통 그 파트너가 너무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이 마케팅도 엄청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펩시코랑 손잡으면서 마케팅 비용이 급감했고 이번에 세 번째 진화는 이제 글로벌 확장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데 이제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는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 레드불, 셀시어스 3파전이 되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어떤 뭐 섹터의 점유율 10% 장벽을 돌파한 기업은 셀시어스가 최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무설탕 에너지 음료가 이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셀시어스가 사로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무설탕 음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제 몬스터 베버리지 실적에서는 설탕 비용 상승으로 마진 압박을 겪고 있다 했었는데 셀시어스는 그 설탕 안 들어가서 이런 것도 좀 수혜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펩시코 유통망을 이용해서 1월 중순에 캐나다에 진출했는데 현재 성과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그 일본의 산토리 그 기업 통해서 산토리 유통망을 통해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메이저리그 사커 MLS 최근에 이제 메시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기가 꽤 증가했죠. 여기랑 F1 페라리 팀이랑 이제 단연 스폰서 계약을 시작함으로써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국 마케팅 비용을 계속 좀 하락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늘리는 게 중요한데 코멘트 확인했습니다. 여기 셀시어스 CFO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마케팅 투자는 지속되지만 매출 대비 현재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이 마케팅 비율 퍼센트가 현재 수준만큼만 지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늘릴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5%였는데 프리마켓은 분명히 20% 상승하면서 중간에 막 거래 정지도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 중립 제시하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뷰 내놨습니다. 4분기 실적은 견고했으나 20%의 주가 상승은 과도하다. 이 주가 상승한 데는 숏 커버링 여기가 이제 공매도 비율이 약 20%가 좀 넘어갔는데 이숏 커버링이 발생했고 모멘텀 주식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소셜 미디어 언급 그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뭐 X 이런 데서 이 셀시어스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이거에 따른 개인 투자자 매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기적으로 균형 잡힌 위험 대비 보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정적 코멘트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매수 가능성이 안 좋은 건가요? 상당히 이 글로벌 IB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매수하면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다 같은 투자자인데 조금 무시하는 게 기분이 나쁘네요. 그다음 오늘 오늘은 실적 발표 기업이 없으니까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하나씩 살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델입니다. 델이 정말 그 델델합니다. 약간 그 아재 개그인데 이 델이 이 실적이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이번 분기는 다 크게 상회했고 그나마 좀 안 좋았던 점 하나 꼽으면은 다음 분기 EPS 가이던스만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연간 매출이랑 EPS 가이던스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분기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델 실적에서 그나마 이제 좀 뭐 이거 안 좋다 표현하기도 뭐한데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AI 서버 시장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 서버를 팔려고 좀 가격 경쟁을 하는 건지 그 AI 서버 분야에서 마진이 좀 축소돼서 이 다음 분기만 EPS가 소폭 모자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사업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델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델이 이 올해 이번 2025 회계년도 가이던스에 확신을 갖게 하는 현재 이 델을 향한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델 테크놀로지의 CFO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I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트레디셔널 전통 서버 시장이 개선세에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 델이 AI 서버 시장도 하지만 기존 네트워크 서버 시장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서버 시장도 개선에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화된 PC 설치 기반이 이제 2024년에 본격적으로 그 회복 사이클 교체 사이클이 온다. 그리고 윈도우 10도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 또 PC 교체 주기랑 AI PC 출시되니까 이 PC 시장도 회복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컨퍼런스 콜이랑 이 실적 발표 내용 살펴보면은 전통 서버하고 스토리지 성장률 회복과 AI 서버에 힘입어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룹, 인프라 그룹 부문이 10% 중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래 인프라스트럭처 그룹 부분이 이번 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찍고 이제 올해 계속해서 플러스로 가파르게 성장세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걸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델이 원래 한 자릿수 초중반 그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멀티플도 PE 멀티플도 크게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게 성장률이 이렇게 10% 중반으로 가속화된다 하면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 컨퍼런스 콜에 나왔던 주요 코멘트 보면은 이제 AI 최적화 서버 모멘텀이 강하게 지속 중이다. 이 AI 서버가 현재 직전 분기 대비 주문이 40% 증가했고 수주 잔고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 관한 주문이 진짜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델도 잘 나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잘 나가고 하는 건데 이번 분기 AI 서버 매출이 이렇게 8억 달러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AI 서버 수주 잔고는 29억 달러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이 수주 잔고가 막 직전 분기 대비 막 2배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 주문이 진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델에서는 이제 막 우리 앞에 놓인 AI 기회를 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델이 아직도 앞날이 창창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시장 때문에 생성형 AI 하드웨어 시장이 열리면서 이 총 유효 시장이 대폭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와 AMD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H100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진짜 폭발적이다. 그런 이야기고 H200, MI300X를 비롯한 차세대 AI GPU를 탑재한 AI 최적화 서버에 대한 주문도 현재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 주가가 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들은 여전히 AI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AI 파티는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라고 델에서는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 델에서 이런 서버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PC 사업부에서는 이 HP 엊그제 실적 발표한 HP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 PC 교체 사이클은 아직은 조금 하반기로 가야 가시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결국 늦어져도 이 PC 교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컨슈머 솔루션 그룹 고객 솔루션 부문이 델에서 PC 판매하는 사업부인데 올해 한 자릿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보수적인 그 뷰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AI 지원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향후 이 이제 NPU라고 하죠. 컴퓨터에 새롭게 탑재되는 그런 이제 AI 가동을 위해 탑재되는 그런 칩들이 탑재된 이제 AI PC로 교체 주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PC 교체 사이클에 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5월 20일에서 23일 여기 델 테크놀로지 월드 2024에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행사한다는데 델 AI 관련한 신제품을 대거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의 AI PC도 공개하고 뭐 AI 서버 관련한 신제품들 대거 공개할 예정이라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주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델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이클 델 CEO 세계 부자 순위 현재 한 20위권에 있으시죠? 기업 경영에 진짜 진심이신 분입니다. 이 델의 스토리가 다 있는데 델이 1984년에 설립되어서 단숨에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 1위를 했고 그다음 이제 1988년에 IPO를 진행해서 96년에 S&P 500에 편입됐습니다. 96년은 제가 태어났는데 S&P 500에 이때 편입됐네요. 근데 이제 델이 이렇게 잘 나갔지만 2000년대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레노버랑 아수스 이런 좀 중저가 브랜드들 또 아시아 시장에서 워낙 하드웨어를 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등장해서 이제 경쟁 압박을 받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잘 나가다 보니까 기존 전통 PC 사업이 좀 사양 산업이 점점 되면서 이 태블릿 PC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2013년에 델이 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려면은 결국 이 CEO 마이클 델 CEO가 이제 사모펀드랑 협업해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으로 델의 모든 주식 이제 다 매수해서 비공개 회사로 전환한 다음에 사업을 재정비한 건데 진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기업 다시 사고 대단합니다. 그때 이제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비 목적에 우리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한다. 이게
기업이 앞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건데 급진적인 변화는 공개 시장의 감시를 피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마이클 델 CEO가 평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은 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 보면은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의 요청이 너무 많고 막 이제 또 사업 왜 그렇게 전환하냐 막 못한다 하면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고 CEO 자꾸 내쫓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 후에 2015년에 EMC 코퍼레이션을 67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여기가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리 AI 서버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데에는 이때 EMC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고 이때 이후로 대리 IT 복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면서 2018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약 6년 만에 재상장을 하면서 이 기업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아주 주주환원의 진심입니다. 오늘만 해도 이 금일 배당금을 20%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 2021년에 이 VM웨어도 매각했습니다. VM웨어가 올해부터는 이 브로드컴의 티커 아브고 쓰고 있는 브로드컴이 이거 인수했죠. VM웨어. VM웨어를 아주 비싼 가격에 이거를 그 브로드컴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델 테크놀로지가 워낙 부채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부채 탕감하는 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 돈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레버리지 비율이 1.5배까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도 팍팍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도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게 델이 놓였고요. 그리고 이 델 실적 정말 좋고 하는데 델의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델은 2024년 S&P 500 편입을 현재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S&P 500의 터줏대감으로 있었는데 근데 2013년에 아까 살펴봤던 대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면서 여기 해양시추 기업이죠. 트랜스오션. 현재는 이것도 S&P 500에서 퇴출됐는데 트랜스오션에다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S&P 500에. 근데 마침 오늘 장 끝나고 아니면은 다음 주 금요일 장 끝나고 S&P 500 그 분기 편입 편출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리 10년 만에 S&P 500에 복귀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으로 인한 파티에 이어서 S&P 500 그 편입이라는 약간 축포가 남은 거 아닌가 싶은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S&P 500의 편입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 이 편입 후보들을 보면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KKR 같은 사모펀드 기업들이 현재 시가총액 나란히 그한 880억 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여기 좀 편입 후보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가 있고 이번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전한 CRH 그 다음에 팔란티어 이렇게 시가총액 순으로 있습니다. 근데 델이 현재 25%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 뭐 30% 가까이 상승하면은 이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져서 그러면은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그 두 개 퇴출할 만한데 자이언스뱅 코퍼레이션 지역은행이랑 그 월풀 정도 퇴출되면은 그래도 뭐 사모펀드 기업 하나나 뭐 델 정도는 편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현재 프리마켓에 약 24%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배당도 오늘 20% 인상했는데 배당률이 1.56% 오늘 상승 전까지 기록했고 또 인상했는데도 한 1.3%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델 이렇게 잘 나오면은 또 항상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델의 AI 서버 강세 코멘트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슈마콤도 오늘 조금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델의 CFO는 현재 이 델의 AI 최적화 서버가 경쟁 압력으로 마진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가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경쟁이 AI 서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서버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경쟁이 시작되면은 약간 두 기업 다 마진이 좀 하락하고 그런 케이스가 허다한데, 근데 이 AI 서버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이 있더라도 조금 같이 그래도 한 1년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AI 서버 잘 나가면은 항상 서버실에 함께 설치해야 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더넷 스위치, 뭐 라우터 이런 것들도 잘 같이 함께 잘 팔리다 보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오늘 프리마켓에 소폭 상승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 4인방이죠.
또 버티브 홀딩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자꾸 AI 서버 증가하고 하면은 AI 서버 이제 또 쿨링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오늘 프리마켓에 소폭 상승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오늘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시티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125달러 제시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연간 회계연도 가이던스와 함께 예상치 1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뛰어넘는 29억 달러의 강한 AI 수주 잔고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서비스 및 지원과 함께 AI 인프라 및 디바이스의 광범위한 제품과 클라우드 제공 업체, 정부 기관, 기업 전반의 관계를 통해 확장되는 이 AI 총유효 시장에서 델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다음 델 여기 또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하드웨어 섹터 탑픽 제시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다음 분기 전망과 전통 인프라 부문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AI 서버에 대한 코멘트는 투자자들을 휘어잡았다. 예, 영어로 뭐 스톨 더 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I 서버 주문, 수주 잔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전에 우리가 델에 대해 고려하던 강세 시나리오가 새로운 기준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그 여자친구 델을 자꾸 한 달에 조금 사줬었는데 이제 올라서 못 사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델과 희비가 엇갈린 기업이 있었는데 슈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AI 서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실적이 매출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막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고 다음 분기도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얘네 실적은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네트워크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고성능 GPU 확보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이제 원하는 만큼의 GPU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AI 서버 주문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문 전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도 AI 서버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AI 서버 시장에 좀 너무 늦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주문이 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랑 이제 델의 GPU가 먼저 가고 여기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는 GPU가 올 물량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GPU 공급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네트워크 시장도 내년 회복이 예상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경쟁사들은 다 잘 나가고 있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경쟁사들한테 AI 서버 시장이랑 뭐 이더넷 스위치 시장 그냥 다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1월 말에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었는데 아직 이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프리마켓에 약 5%에서 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한 또 주니퍼 네트워크스 올해 초에 인수했죠 여기가. 근데 그 기업도 AI 서버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진 않아서 좀 너무 올드한 기업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G스케일러 사이버 보안 기업 4대장 중 하나죠. 매출 EPS 시장 예상치보다 다 너무 좋았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근데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각에서는 솔직히 이거 실적 너무 좋아서 뭐 너무 좋았는데 좀 애널리스트 의견 중에는 이게 이번 분기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35% 기록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이 28%로 이 30% 선을 깨고 내려왔다.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IB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성장 둔화를 우려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현재 사이버 보안 시장 관련한 코멘트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게 많았습니다. 이 수백 명의 CIO 최고 기술 책임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보안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거의 팔로알토와의 경쟁 그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경쟁사의 사이버 지출 피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지스케일러의 CEO는 즉각적으로 이 고객들 사이에서 사이버 지출에 대한 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들은 그리고 그 팔로알토에서 내놓은 그 번들형 무료 상품 그런 이제 번들에 포함된 저렴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나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업계 최고의 솔루션에 투자할 것이다.
결국 경쟁사의 전략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팔로알토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도 지스케일러 CEO가 시인했고요. 사이버 보안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하고 AI 인프라 업그레이드 투자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자본 지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굳이 부정적인 걸 꼽자면 이런 거였고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랑 자본 지출이 커지는 거. 근데 그 외에는 실적이 정말 좋고 코멘트도 아주 자신감이 넘쳤지 않나 싶은데 시장 평가는 냉혹하게 주가가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8%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낸시 펠로시 의원의 선택을 받으면은 또 금방 올라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 G스케일러에도 관심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다음 오토데스크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건설 사무소, 설계 사무소에서 쓰는 캐드하고 오토 레빗이라고 하죠. 이 약간 빌딩 이렇게 미리 설계하면은 조감도 그려주고 하는 건데 여기 오토데스크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오토데스크 기업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새로운 3D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10배나 더 빠르고 훨씬 더 높은 품질의 3D 이미지가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오토데스크에 이런 CAD에도 AI가 이제 접목되면서 고객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AI 제품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받으면은 그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AI 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오토데스크에서 지난 한 11월쯤에 이제 AI 기능 몇 개 출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또 AI 툴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때가 되면 내놓을 것이고, 이는 파괴적 기술이 될 것이다. 라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이 CEO가 펌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오토데스크가 최근 이제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면서 부활하는데, 주가가 2023년에 좀 잠겨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멘트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2023년에는 할리우드 파업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게 그러니까 할리우드 그 파업이 결국 영화 촬영할 때 그 세트장 건설하고 하고 세트장 지었다가 허물고 지었다 허물고 그걸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트장 지을 때 이 캐드를 많이 이용했나 봅니다. 그 여파로 2023년에는 조금 성장률이 낮았었는데 올해는 이게 정상화되면서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고 현재 또 2024년에는 인프라하고 건설 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프라 사업 엄청 잘 되는데 결국 미국 정부 관련한 이제 사업 수주한 그런 건설 기업들에서는 다 이런 캐드를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오토데스크 프리마켓에 약 9% 가까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스윗그린이라고 여기 작년 총가 재작년에 이제 상장한 기업인데 미국의 샐러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로 비유하자면 좀 샐러디가 떠오르는데 샐러디 아니면 이제 포케 만드는 그런 여러 브랜드들. 개인적으로 저는 샐러디나 포케 이런 거 좀 가끔씩 먹는데 여기 스윗그린이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하고 물론 스윗그린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레스토랑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 증가하면서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게 가격을 인상해서만 매출 성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매장 방문객도 1% 증가하고 가격도 5% 상향해서 이게 가격이 늘었는데도 그 매장 방문객이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레스토랑 마진이 이 스윗그린 이 샐러드 업체가 막 주가 엄청 안 좋고 했던 이유가 레스토랑 마진이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 이게 좀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현재 마진율 16%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잘 나가는 치폴레나 카바 같은 기업이 레스토랑 마진율이 이제 20% 중반에서 후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윗그린은 현재 아직 16%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메뉴 가격 인상이랑 노동시장 완화로 인해 마진 확대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신규 매장 오픈도 이제 적극적으로 20한 3개에서 27개 올해 오픈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이 스윗그린이 미국 18개 주에 225개 레스토랑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미국의 주요 도심지에 많더라고요. 약간 직장인들이 미국에 워낙 샌드위치나 샐러드 그런 거 점심시간에 먹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주요 좀 오피스 업무 지구에 이 스위그린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날씨가 좋지 못해서 미국에 좀 소비가 둔화됐었는데, 근데 1월 날씨가 좋지 못했는데도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게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스위크린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화 매장, 여기 자체 자동화 매장 구축한 시스템이 인피니트 키친이라 불렀는데, 이 인피니트 키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마진 확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인피니트 키친을 도입하면은 도입한 레스토랑들은 마진이 자기들 생각에는 한 7% 개선이 더 가능하다 해서 이 인피니트 키친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레스토랑 마진이 현재 16%에서 2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인피니트 키친이란 게 뭔가 보니까 이 샐러드를 자동으로 제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장에는 고객들이 키오스크에다가 주문을 하고, 그러면 여기 뒤에 이게 그 자동화 기계인데 이 각각 통 안에 야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채들 있는데 그릇이 자동으로 막 지나가면서 야채들 막 쇽쇽쇽 나오고 그릇 뱅뱅 돌아가면서 이 샐러드를 만들어 주던데, 이런 샐러드 업체들 국내 몇 개 가보면은 항상 좀 느끼는 게 있죠. 서브웨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 주문 처리 속도가 느려서 이 줄이 상당히 긴데, 이런 인피니트 키친이라는 이 샐러드 자동 제조 공정을 도입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좀 서브웨이 같은 데만 해도 앞에 가서 주문하고 하는데 그 오래 걸리고 뭐 야채 뭐 빼주세요, 뭐 오이 빼주세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막 줄이 너무 길어져서 줄 긴 거 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빨리빨리 만들면은 고객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스윗그린 현재 프리마켓에 약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윗그린 주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IPO하고 계속 줄줄 흘러내렸는데, 약간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그리고 임금 인상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 주가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이 기업의 레스토랑 기업들 다 주요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랑 이 주가 차트가 상당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우상향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약간 이 주가 회복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카바그룹 뭐 이런 경쟁사라긴 뭐하지만 여기도 약간 유기농 음식들을 팔죠.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식 그런 지중해식 음식을 팔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신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윗그린에 대해 이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 제시하고 상승 여력 마이너스 13%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견조한 4분기 실적은 현재로서는 주가를 지지할 것이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 더 일어나야 되고 마진이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이 인피니트 키친의 추가 성공이 필요하다 합니다. 근데 이 영상 보면은 이 샐러드 자동으로 만드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매장당 뭐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 가맹 사업자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 이런 홈헬푸드 어제 개장 전 실적 발표하고 주가 한 15% 가까이 어제 상승했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자기가 비만 치료제 수혜주다 뭐 그런, 개인적으로 좀 헛소리 같은데 CEO가 그 CNBC 매드머니 출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출 EPS 시장 예상치 다 상회하고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는데, 이 홈헬푸드는 국내 파는 스팸, 그거 스팸의 고유명사 여기서 만든 겁니다. 홈헬푸드에서. 홈헬푸드 이 칠면조, 스팸, 페퍼로니, 그리고 뭐 햄, 소세지, 그리고 견과류 이런 거 파는데 모두 다 판매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GLP-1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런 식품 소비가 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판매량 다 증가하는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 이 레스토랑 기업들 현재 다 막 신고가 가고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진짜 많죠. 레스토랑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푸드 서비스 부분이 강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체중 감량 약물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각광받고 있다. 그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미정원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런 고기, 햄, 다 단백질이죠. 이렇게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이런 땅콩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 들어있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견과류 정말 즐겨 먹는데, 이게 단백질 제품 이렇게 만든다고 이게 또 비만 치료제 수혜가 될 수 있다. 참, 진짜 발상의 전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이 플랜터스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광고를 늘리고 유통망을 넓히면서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한 가지 기업의 흠은 칠면조 가격이 좀 하락세인 게 여전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말푸드 어제 15% 가까이 상승했네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 비만 치료제 피해주라고 이렇게 주가 하락했던 기업이 이제 와서 우리 단백질 식품 진짜 많이 판다. 이 고기류 정말 많다 하면서 단백질 그 비만 치료제 수혜주라고 막 CEO가 그 PR을 하더라고요.